먼저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느덧 미국의 셧다운 이번이 가장 최장기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이 지금 37일 몇 시간째를 지나고 있고 곧 38일째에 접어드는데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35일이 가장 좀 장기의 기간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돌파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어제 저희도 좀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40개 공항에서 지금 항공기 운항 10% 감축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하루 최대 26만 8천 명 이상이 이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 관광, 운송 업종까지 단기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점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다소 강화됐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원내대표 중 한 명인 존슨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종료에 관련해서 투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긴 했는데 과연 셧다운이 정말 종료가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가 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점점 더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인터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인터뷰를 봤을 때는 지금 셧다운 속에서 물가 지표를 확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판단에 비대칭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늦게 감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섣부르게 인하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특히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파적인 입장이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지금 있는 먼지를 걷어내는 것이 먼저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로 접어들었죠.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우려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셧다운 이슈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셧다운이 저번 이제 1기 때와 굉장히 다른 점은 어쨌든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 감축 쪽으로 포지셔닝을 잡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증액해야 된다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던 거고 물론 이제 그 특정 항목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죠. 그것은 이제 마치 민중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잡았던 거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굳이 태클을 그렇게 걸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감액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부가 셧다운하는 케이스는 이전에 이제 거의 흔치가 굉장히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40년 전 정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나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도만 있었었고 사실 레이건도 굉장히 좀 이제 트럼프랑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사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따라하는 것도 느낌은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상태였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신용도 하락까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하는 게 절대로 과한 상태는 아니다. 분명히 올바른 대처이긴 하다. 다만 어디서 줄이느냐의 항목에서는 네. 분명히 좀 오해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공화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강제 통과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하원이랑 상원에서 둘 다 50% 이상을 차지를 할 수 있다라면은 강제 예산안 물론 이제 예산안 결의는 먼저 거쳐야 돼요. 예산안 결의를 민주당과 거치고 나서 이제 강제 예산안 표결을 통해 가지고 50%만 도달시키면은 통과시킬 수는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연에 딱 한 번씩밖에 못 씁니다. 감세한 절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한 번씩밖에 못 쓰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 번씩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함부로 쓰지 않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있음에도 굳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격 목적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셧다운, 사실 이거의 불편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정부로 인해서 대단히 불편함을 느낄 만한 케이스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찾아보는 순간에 민주당이 이런 것에 예산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언론화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중심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강제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트럼프는 이제 저번에 1기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이거를 약간 방학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휴가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네. 물론 이제 할 거는 대외 활동을 다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골프도 한번 쳤다가 뭐 좀 음. 여유롭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셧다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배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트럼프가 이제 좀 한 번씩 브레이크를 확 놔버리잖아요. 너네 이렇게 할 거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놔버리는데 그 행동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거의 한 달째 이만저만이 이러면은 아니죠. 네. 네,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제 관세에 대한 시행 딱 그 국면의 시작점에서 이런 변수를 부여한 거라서 분명히 이제 증시 상황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크면 컸지 절대로 작진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며칠 이어졌던 조정에서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되면 그게 또 증시에 좀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좀 빠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셧다운이 해제된다고 해서 물론 리스크는 감소하는 건 맞지만 네.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게 아마 증시의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낙폭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선 떨어질 때는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그나마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반등 기조로 전환해가지고 올라간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증시가 떨어질 거면은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참고할 부분은 이제 금리나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올해까지는 적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예정되어 있던 12월 인하까지는 그냥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2월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는 급격한 전환을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내년에 급격한 변화라고 하면 혹시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시는 걸까요? 인상은 아닐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내년이 가장 공격적인 인하 예정이었거든요. 네네. 올해보다는. 예. 왜냐면 올해 이제 상반기 마무리 지으면서 파월 의장은 거의 텐션이 뭐 2번만 해도 많이 하는 거다 텐션이었는데 올해 이제 3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타격은 내년에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내년에 오히려 이제 한 번이나 내지는 동결 이런 기조로 갑자기 확 전환해 버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준 인사가 이제 바뀔 것으로 그리고 트럼프 친화적인 인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타격을 아직까지는 올해는 유예를 당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실질적인 관세 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실 계산으로 때릴 수 있는 그 레인지 범위가 있는 거고 올해도 이제 사실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유동적인 금리나 혹은 금리 통화 정책으로 좀 바뀌기에 기조를 바꿨는데 그런 부분들도 레인지를 갖고서 움직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빠르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윤진 대표께서는 12월까지는 무난하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오히려 내년에 들어서 갑자기 좀 매파적으로 연준이 돌아설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오늘 또 보고서 하나 내놓은 거를 마지막으로 매크로와 관련해서 좀 준비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1년이 이제 어느덧 꽉 채워지고 있죠. 그게 2016년의 데자뷰와 같다라는 얘기를 엠마누엘 카누라는 바클레이즈 전략팀이 했습니다. 역사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좀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법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시장의 영향은 이제 당분간은 완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자산군에 대한 코멘트들이 쭉 나왔는데 주식은 일단 채권 대비 우세한 흐름을 이번 재선 1년 기간 동안 보여줬고 신흥국, 중국, 일본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유럽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실적을 내는 자산군으로 복귀한 측면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첫 번째 이 트럼프 일기 때와 다르게 강한 반응을 보인 자산군이 있다면 금이다라면서 금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클에서 모두 나타나는 건 달러의 약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가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자산군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1년을 좀 돌아보는 그런 보고서였다. 볼 수 있겠는데요. 변동성이 또 높고 이제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시장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아서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지 못하셨던 분들 남은 2달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저희는 그대로 얘기 드리면은 AI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레인지가 있고요. 네. 저희는 최소 30% 이상은 그래도 어쨌든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여력을 버려서는 안 된다. 네. 다만 이제 국가적으로 배치를 하던 뭐 정말 개별 기업으로 배치를 하던 아예 이제 오르지 못한 어떤 특정 기업들을 발굴해내는데 포커스를 맞추던 그 자산은 그쪽을 투자하기 위한 범위로 둬야 된다. 30% 정도. 네, 최소 30%는 그렇게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범위는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30%에서 50% 정도는 그렇게 배분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AI 섹터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평가된 어떤 기업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해당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를 할 때 어쨌든 증시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해서도 편입을 해놔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 그 자산군이 최근 들어서는 좀 되게 난잡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골드가 너무 단기 상승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조정을 또 받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골드는 그래도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아놓은 게 낫다라고 봅니다. 네, 다시 매력도가 그럼 높아져. 그렇죠. 네, 이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살짝 올라갔잖아요. 고점에서 태우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었지만, 네. 근데 어떤 골드에 대한 자산 성장이 트럼프 1기 때와 분명히 달았던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이전에도 한번 PPT로까지 설명을 드렸던 중국의 M2 통화가 공격적인 증가를 보였고 지금 미국의 1.2배 정도 추가적 1.2배 더 많은 양이니까 그러니까 2.2배 정도 되죠. 네, 네. 2.2배 정도 되는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실물 자산 중심의 투자를 진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건 중국 증시가 못 올랐다는 면에서 반증할 수 있는 면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골드 쪽으로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뭔가 증시 리스크가 올라갔을 때 다시 증시 자산들이 골드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중국 친구들도 같이 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골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골드가 이제 변동성 자체가 이전보다는 분명히 커졌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을 줄여줄 친구들도 또 같이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월요일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빅스 같은 섹터들을 편입할 수 있는 빅스 ETF들 같은 것들을 보유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저희는 사실 그거를 많이 편입을 못해요. 저희가 이제 단기 돌리는 자산들에는 그거를 편입할 수 있었는데 장기로 이제 막 분기 단위 리밸런싱 하는 자산에는 그걸 편입했다가 그 ETF들은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9일 이상 홀딩해서 괜찮은 빅스 ETF는 없습니다. 네, 빅스의 특성인가요? 네, 이건 빅스의 특성이에요. 빅스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계속 본인들의 월물을 계속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콘텐츠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다음 월물이 현재 월물 대비해서 갭을 띄고선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갭을 체인지할 때마다 굉장히 여기서 많은 로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빅스 같은 것들은 홀딩 기간이 길어봤자 9일, 더 길어지게 되면 분명히 로스가 생기고 너무 긴 그 보면 쇼트텀이 있고 미드텀이 있거든요. 네. 미드텀 상품들은 7에서 9개월까지도 먼 월물을 편입을 해요. 네.